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자가 19분인 건 아시나요? 네, 한 분 늘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셔서.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패드 프로가 나온 속보. 그 다음은 YPP 정책. YPP 정책은 저희가 지금 400불을 목표로 하고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플랫폼 정책을 준수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좀 공부를 해서 아내랑 의논을 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채널별로 저희가 어떤 컨셉으로 운영을 하게 될지, 목표는 이제 400불이지만은 400불이 이제 지나치는 목표고, 이제 실버 버튼이 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여정이 되겠죠. 네. 현실적인 여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다루는 거는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습니다. 새로. 문구가 되게 좋았어요. 어떤 문구가 좋았냐면은 아이패드 프로는 가능성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제품입니다. 가성비가 아니에요. 가능성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제품이라는 그런 카피를 쓰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제품보다 굉장히 성능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써봤지만은 가성비 면에서도 좋아요. 오래도록 쓸 수 있는 튼튼한 제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액세서리도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 제품이 나왔는데 커버가 안 나와. 그러면 이거를 그 커버가 출시될 때까지는 조마조마하면서 써야 돼요. 그런 제품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딱 저는 삼성 태블릿을 쓰고 있잖아요. 네. 딸이. 네. 딸이 쓰는 게 13인치 아몰레드 제품인데, 네. 그거에 어떤 치명적인 장점도 있지만은 치명적인 위험성도 있어요. 어떤 게 위험하냐면은, 그때 왜 미국 갈 때 떨어뜨려가지고. 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걸 딱 잡는 순간 떨어뜨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서리가 부딪혔는데 수리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냥 수리 안 하고 그냥 쓰고 있어요.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별 무리가 없어가지고. 아몰레드 그거 디스플레이를 다 열을 가해가지고 드러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테두리가 약간 조금 찍혔는데,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가 나왔다는 소식을 보고 그 발표도 봤거든요. 굉장히 얇지만 역대 제품 중에 가장 얇다고 하지만은, 저는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저거 만약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한 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는 혼나는 거고, 저희 아내분한테는 진짜 죽방을 맞겠죠. 아, 나를. 네, 어쨌든 그런 액세서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서리에 좀 쿠션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안전하게. 그런 클래스파인가? 그 휴대폰 보호해주는 그런 케이스티파인가?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약간 튀어나와서 좀 쿠션이 되는 거. 그런 액세서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텐덤 OLED라 그래가지고 1600 니트의 밝기인데, 니트가 이제 촛불 하나 밝기잖아요. 그 텐덤 OLED 원리가 뭐냐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OLED 자체는 아주 밝을 수가 없어서
LED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두 장을 겹쳤대.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빛이 난다는 것은 열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네. 두 장을 겹쳤으니까 열이 그만큼 더 나겠죠. 하지만 여기 보면은 M4 칩셋이 탑재돼가지고 얘는 3나노 공정이거든요. 게다가 2세대 3나노 공정이기 때문에 애플의 말에 따르면 열 관리를 20%더 개선했대요. 그렇다는 말은 이 팬덤 OLED를 장착하고도 20%의 열 관리를 더 개선했다는 거는 그만큼 애플사는 열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스크립트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애플 마크 쪽에 구리를 해가지고 소재를 구리를 해가지고 열 전도율을 더 높였나 보더라고요. 열이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뭐 저보고 만약에 여기까지만을 보고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여기까지만 보고 만약에 아이패드를 살 거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거 13인치 살 때도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어떤 가격적인 허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자율주행차 현대자동차 자율주행차 그 테스트 하면서 구입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샀잖아요. 그죠? 샀는데 일 때문에 산다라고 할 때는 다 고민이 없어요. 가성비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안전하고 보안이 철저하고 그 다음에 썼을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화면으로 보이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만족하는 게 그 당시에는 삼성 거 아몰레드 13인치 170만 원짜리였나? 그거였어요. 자전거 및 킥보드는 상단 산책로를 통해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녹화가 중단됐는데 아내가 아까 스타벅스에서 새로 나온 음료수를 마셔서 약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했고 제가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 저는 구매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패드가 주는 경험이 좋았거든요. 오래 쓸 수 있고 그만큼 또 많이 팔리기도 해서 어플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액세서리도 보면은 비싸다고 보여지긴 하지만은 튼튼해서 가성비도 좋을 것 같은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은 주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띈 부분이 파이널 컷 프로가 새롭게 그 UX를 개선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터치 위주로 다시 디자인했다라고 소개를 하던데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뭐 떳떳이시에서 많이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소개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터치 위주로 개선되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파이널 컷 프로는 이제 AI가 주된 그런 기능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캔바나 브루 같은 뭐 챗GPT랑 연결도 되고 템플릿도 좀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캔바처럼 뭐 대량으로 쇼츠 같은 것도 생성할 수 있도록 표 같은 것도 그 챗GPT에서 끌어다가 넣으면 되고 하는 그런 데이터 연결이라든지 그런 게 되는 편집 툴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모션 그래픽적인 부분, 그러니까 파이널 컷 프로가 아니고 이제 모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함께 연동이 돼가지고 좀 유튜브랑도 좀 더 유연하게 한 번에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다 할 때
좀 AI 도움을 많이 받아서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쉽게 접목될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플랫폼에서 AI를 많이 접목시키면 시킬수록 메이저 기업들은 그것보다 앞서 나가야 되니까 뭔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거고, 무엇보다 아이패드 프로는 그거에 하드웨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AI 칩셋이 좀 더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거를 직접 말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메인으로 제가 사는 모든 디바이스는 애플 거거든요. 아이들 거는 삼성 거지만은 보면은 하나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가끔은 이렇거든요. 조그마한 미니 SD 카드의 영상을 내가 애플로 옮겨서 작업을 한다. 애플 그 하드웨어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어떤 시간이 걸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포켓3로 40분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파일이 옮겨지는데 한 30분이 걸려요. 4K로 옮기는데 30분이 걸리면은 처음에는 애플 프로세스로 막 렌더링을 해서 매킨토시 안으로 가져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하지마,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어차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파이널 컷 프로는 코덱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H.264를 지원하니까 분명히 그냥 H.264 영상을 가져와도 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상관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냥 파일을 옮긴 다음에 그 파일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파이널 컷 프로. 그러니까 인제스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파일 옮기기로만 해서 파이널 컷 프로에서 편집해서 그거를 컴프레서에 보냈더니 인코딩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HDR도 살아 있으면서,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칩셋이 중요한지. 3나노 공정의 M4 칩이잖아요. 정말 빠릅니다. 정말 뭐 H.264가 됐던 뭐 265가 됐던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난 하드웨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비싸 보일지 몰라도 쓰는 사람의 경험은 가성비 좋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성비가 정말 탁월하다라고 느끼는 쪽입니다. 예, 정말 제품이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유튜브 정책을 공부하면 제가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허들이 생겨요. 어떤 허들이냐면은 수익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게 들어서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자유롭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그때에 맞닥뜨리는 어떤 허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YPP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AI 회사랑 그냥 미디어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미디어 회사에서 약간 뭐 항목을 추가하는 걸로 될 것 같아요. 뭐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세금 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측에서 나중에 수익화가 돼서 저에게 1원을 주더라도 대한민국은 국세청은 이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은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누락시키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 충분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변경된 컨텐츠 공개라는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 유튜브 영상 올리기 때 보면은 세부 항목 설정하는 데 가서 보면은 변경된 콘텐츠 공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AI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AI의 도움을 많이 받을 거고 주로 도움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직접 영상도 촬영하겠지만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채널에 대한 욕구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지 안 한지를 나름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내가 성심성의껏 올렸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말면 되겠죠. 하지만 도전하는 거는 자유니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런 그 변경된 콘텐츠 이슈가 언제 생겼냐면은 명의 도용이나 가짜 뉴스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기술이 11랩스에는 그런 게 될 거예요. 내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다양한 컨텐츠에 내 목소리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 채널을 운영하냐 보면은 내 목소리를 할 경우에는 목이 쉬잖아요. 근데 학습시켜서 하면은 쉬지 않겠죠. 근데 이게 명의를 도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엉뚱한 컨텐츠를 만들면 그거는 굉장한 문제가 된다. 이런 거 때문에 변경된 컨텐츠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다. 즉 타인 음성 녹음은 하면 안 된다.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가짜뉴스는 뭐 영상과 영상을 조합해서 한다든지 어떤 뭐 변형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가짜뉴스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시 쪽으로 날아가는 뭐 미사일 같은 거 그런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겠죠, 보는 사람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청자 일반이 생활이나 어떤 정서적으로 그 충격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없이 좀 더 좋은 쪽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EDSA라고 해가지고 교육, 에듀케이션, 다큐, 다큐멘터리, 그다음 과학, 사이언스, 예술, 아트 이렇게 해서 EDSA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그거는 그 각 분야의 전문적인 소견이 있는 분들이 코멘트를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이랑 다큐랑 과학 쪽은 네, 할 수 있어요. 예술은 굉장히 약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광고로 수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충격, 유해, 증오, 약물 총기, 논란 소지가 있는 거, 민감 사건에 대해서는 광고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도 제가 수익을 가져갈 수 없죠. 그 다음에 부정행위 조장이라든지 도발하는 거라든지 비하하는 거라든지 담배를 핀다는 거라든지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런 겁니다. 아동과 가족에게 부적절한 컨텐츠는 광고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체 제작을 해야 된다. 즉 제가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서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콘텐츠는 안 된다. 그런 영상 있잖아요. 뭐 힐링하는 영상 중에 계속 똑같은 영상이 쭉 반복된다든지 똑같은 영상이 계속 붙여져 가지고 반복된다든지 그러면은 중간에 광고가 딱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싫어할 거잖아요. 유튜브는 영상만 계속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조회수 획득만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뭐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영상만 있으면은 광고주가 광고를 삽입할 수 없으니 유튜브에는 계속 손해보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점점 더 이제 수익을 못 주는 것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채널에 대해서 유튜브는 어떤 검토를 하냐면은 첫 번째는 이 채널의 기본 주제를 봅니다.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많이 본 동영상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최신 동영상이 뭔지, 이 채널의 최신 동영상이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고, 네 번째는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차지한 부분을 유심히 봅니다.
그 다음에는 동영상의 메타데이터, 제가 올린 정보라든지 썸네일이라든지 설명 같은 거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채널의 정보 세션을 검토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익 창출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유튜브 검토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좋은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면은 콘텐츠 내용뿐만 아니라 그 채널의 세세한 정보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어떤 크리에이터로서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ESG고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나갈 거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글로벌하게 지는 걸로 해서, 뭐 도덕적인 거, 정서적인 거, 그리고 아동과 가족의 친화적인 콘텐츠, 그리고 선한 영향력. 한마디로 그냥 글로벌 ESG라고 하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분기를 저희 가족은 채널당 400불로 잡았습니다. 한 채널에 400불이 손익분기이기 때문에 400불 이후에는 그 채널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작 방법은 변경된 콘텐츠라는 항목을 저희는 항상 표시를 할 겁니다. AI를 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 채널들은 엘리엇 세계관이 적용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좀 더 자극적인 것보다는 좀 더 건전한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적인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유튜브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채널 말씀 산책이라는 채널은 기본 주제는요, 시적절한 성경 말씀 토크하며 산책하는 겁니다. 동원되는 AI는 코파일럿이고 챗GPT-4,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 그 다음에 여기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캐릭터가 나오고 또 AI 보이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시간은 매일 오전 4시, 그 다음 오후 6시. 그래서 길이는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버 버튼을 기점으로 수익화 채널이 되면 선교사님 12분을 지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러닝 개런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지원하는 분 인원도 늘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말씀 산책에 붙을 만한 광고주들은 뭐 신발, 걸으니까요, 산책하니까 옷, 그 다음에 마사지 기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뭐 물론 이 말씀 산책은 이제 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항상 광고주분들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제작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 폼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거는 기본 주제는 최신 제품이나 서비스나 뭐 최신 주택이나 뭐 최신 아파트, 자동차 이런 거를 폼보드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뭐 그거를 사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그냥 상상을 폼보드라는 매체로 재해석해서 아, 이런 제품이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AI는 달리3 뭐 캐릭터, 저희가 창조한 AI 캐릭터가 동원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IT 회사들의 발표일 기점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사서 바로 리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사용 후, 뭐 또 8개월 사용 후, 그 다음에 폼보드로 미래적인 컨셉으로 만든 후, 이렇게 짧게는 10분, 길게는 뭐
3, 40분 되는 리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 버튼 후에는 손익분기가 넘는다면 제품 발표회라든지 CES라든지 GTC, 시그라프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좀 더 많은 제품을 접할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링크될 만한 광고주들은 각종 IT 기기 회사, 그다음에 전자제품 이런 데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 채널 중에 힐더 스트릿이라는 봉사활동 채널이 있는데 기본 주제는 담배꽁초를 주우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거는 가장 큰 핵심 가치는 환경보호입니다. 담배꽁초를 치워주면서 뭐 스티커도 붙여드리고 안내 멘트도 하면 환경을 보호하는 인류의 사명, 그거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은 컨텐츠 하나당 10분 정도의 길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는 구글 어스 스튜디오로 위치 정보를 주고, 달리3로 사진 같은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캐릭터도 동원되고요. 그 다음에 실버 버튼 후에는 환경단체를 만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힐더 베이 같은 환경단체를 커뮤니티에서 참여를 유도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힐더 스트릿을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CF는 광고주분들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단체, 환경보호 자체, 환경부 뭐 공익 광고 같은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화장지 같은 회사, 뭐 유니레버 같은 회사, 뭐 유니세프 같은 회사. 그 다음에 저희 채널 네 번째 채널은 디펙터즈가 있는데, 기본 주제는 탈북자 정착 초기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정보, 탈북 정보 이런 건데요. 시간은 10분이고 주당 5편 정도, 인간극장 같이. 그 다음에 AI는 달리3, 구글 어스 스튜디오. 그 다음에 요거는 실버 버튼 수익 창출이 되면 탈북자가 참여를 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고, 러닝 개런티로 이분들한테 조회수와 수익이 되는 그 추가 수익에 대해서 참가한 탈북자분께 드리는 것으로. 그 다음에 CF는 각종 가전이나 여행 그런 것들이 광고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채널로는 수영인의 대가족이 있는데, 기본 주제는 대가족의 일상입니다. 대가족의 고민이 될 수도 있고, 그 고민에 대한 해결을 이제 시청자분들은 원하실 거 아니에요. 아, 이발은 어떻게 하시지 이분들? 아, 방은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는 그런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10분 정도, 매주 한 3편 정도 생각하고 있고, AI는 동원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버 버튼 후에는 집 짓는 이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채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나지 않으면 뭐 컨테이너 집 같은 걸 지어보든지, 그 다음에 시골집을 리모델링 해본다든지 하는 것을 해서 가족이니까 가족의 어떤 집을 고쳐나가는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주분들은 아마도 대가족이니까 가족용품, 생활가전, 장난감, 식품 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 아까 10분짜리라고 했는데 1분부터 10분, 짧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따릉이 타고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기본 주제는요, 공유 자전거를 타는 영상입니다. 탄소 중립에 관련된 큰 의미가 있고, AI로 쓰는 거는 달리3, 그 다음에 캐릭터, 구글 어스 스튜디오. 시간은 10분 정도, 시즌당 한 5개 정도 되는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릉이 한번 타고 나가면 최소한 5개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뭐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한번 지역을 다니면 시즌 1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시즌이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 버튼 후에는 해외 공유 자전거를 체험해보고 그거에 관련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광고주분들은 자전거 회사, 삼천리 자전거 회사 같은 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옷 회사, 장비 회사, 화장품 썬블록 회사 이런 게 되겠습니다. 항상 광고주분들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둘레길 걷기인데요. 기본 주제는 세상의 모든 트레일을 걸으며 건강 운동을 무브먼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AI는 달리 3, 구글 어스 스튜디오, 또 캐릭터가 나옵니다. 저희가 직접 못 가는 곳은 뭐 맨날 식상하게 같은 곳을 지금처럼 속초노스를 맨날 저희가 산책하는 루틴을 따라 계속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로케이션을 달리합니다. 하루는 인도 갔다가 하루는 뭐 프랑스 갔다가 하루는 뭐 스위스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5분에서 10분 사이로 하고 실버 버튼 후에는 해외 둘레길을 직접 가서 뭐 수익이 많이 나면 자녀를 데려가서 하겠죠. 유행 남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과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뭐랄까요 그 광고주분들은 트레킹 뭐 전문 제품들, 그다음에 등산복, 건강식품,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 네, 둘레길 걷기는 정말 많은 상업적인 가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8번째는 말씀 따라 읽기가 있어요. 기본 주제는 성우 목소리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시적절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제 얼굴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하여튼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뉴스가 뭐 있는지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말씀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뭐 이제 말씀을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는. 그래서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가 될 것 같고 AI는 AI 성우나 달리 3를 쓸 것 같습니다. 수익 창출이 되고 실버 버튼이 되면 12분을 또 지원합니다. 이거는 이 채널 자체에서만 그런 거죠. 지원하고 출연 선교사님께는 러닝 개런티를 드립니다. 따라서 뭐 지금 선교사님을 지원할 플랫폼이 많아요. 말씀 따라 읽는 거, 기도 따라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 산책 이런 부분에서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이 창출되면 먼저 저희 가족부터 챙기고 수익 창출이 되면 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수익이 정말 많이 나서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커뮤니티 유튜브 커뮤니티가 커져가지고 여기서 결혼식을 할 수도 있고 뭐 아기들을 축복도 해줄 수 있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모습보다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더 크리스찬의 큰 단체가 되는 그런 게 목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말씀 따라 읽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 따라 하기가 있고 채널이 그 다음에 순례자 리뷰라고 해서 크리스찬 리뷰 채널이죠. 문화 제품 이런 거를 그래서 각종 문화 공연이 이제 광고주가 되시는 거고 오늘의 픽 채널 있고 월클 채널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채널은 솔캠즈라고 캠핑 문화 소개하는 곳입니다. 기본 주제는 그 다음 채널은 빛의 요가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기본 주제는 요가를 통해서 힐링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형된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AI를 써서 하루는 뭐 인도의 어디, 하루는 인도의 저기, 그 다음에 하루는 인도의 거기, 뭐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을 빠르게 바꿔가면서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요가 시간은 10분에서 40분인데 네, 광고주는 건강에 관련된 것이 어떨까. 그 다음에 비밀노트라는 채널인데 이거는 약간 학원 같은 느낌, 학교 같은 느낌, 공부 노하우, 학습, 어학, 쇼츠도 같이 제작할 겁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틀어놓을 만한 쇼츠, 그 다음에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만한 공부 노하우, 볼 만한 쇼츠. 그 다음 채널은 썰문지고요. 이랬다더라, 썰, 힐링, 웹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플레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이거는 저작권을 완전히 비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가사에 대한 겁니다. 가사를 예를 들어서 외국분이 따라 읽을 수 있게 딕션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앨범, 싱글 앨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3분 40초다 그러면은 이 영상도 3분 40초입니다. 이 3분 40초 동안 가사의 내용을 따라서 표시하면서 그게 뜻이 뭔지, 어떻게 한국어로 발음이 되는지를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가수한테도 도움이 되고 앨범을 구입하는 그냥 뜻도 모르고 구입한 분이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것도 좀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은 17가지를 생각했는데 엘리엇 채널 빼고 17가지를 생각했는데 앞으로 채널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작은 제가 직접 제작은 하지만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싶어요.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만들려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방송한 거를 해석해 주려고 밤새서 뭐 20시간을 걸려가지고 쇼츠 만들고 뭐 약간 미드텀 영상을 만들고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예. 저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지금 상상을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멈춘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면은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죠? 네, 거기에 대각선에 보면은 석촌호수 아뜰리에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왜 소개시켜드리고 싶냐면은 이렇게 보면은 공연 일정이 있습니다. 클래식 여행 가이드 해가지고 5월 11일 토요일, 12일 일요일, 5월 18일 토요일, 19일 7시 해가지고 공연이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더 임팩트라는 석촌호수 아뜰리에 청년예술인 리사이틀이라는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가까이 보면은 예매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예매 보증금 5,000원, 노쇼 방지금으로 공연 후 환불됩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선한 의미에서 하는 것 같고요. 일정을 보면은 5월달 3번, 7월달, 6월달, 6월달이 딱 가야금 독주에 하나가 있고 한 달에 최소한 3번은 있는 것 같아요. 클래식은 원래 좀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이렇게 공연을 볼 수 있으니까 예매 보증금 내고 시간 약속 지켜가지고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일이니까 와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